안녕하세요. 저는 고소설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있는 김지연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고소설 작품 한 편을 같이 읽을 예정입니다. 오늘 같이 읽을 작품은 15세기 김시습이 지은 금오신화 속에 나오는 만복사 젖보기라는 작품인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이 작품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고전이라는 것과 함께라는 두 가지입니다. 이 작품에서 저는 먼저 연애의 기술과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볼 것인데요. 단순히 어떠한 기술을 전수받는 것이 아니라 혼자 사는 사람이 많아지고 함께하는 일이 많이 드물어진 요즘 사회에 보다 충실하고 보다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위해서 두 인물의 어떤 사랑과 연애 속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배워볼 수 있지 않겠나, 여러분들과 그 배움을 함께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금 소개받은 김지연이라고 합니다. 공기도 되게 안 좋고 여러분들 어제 밤새 비도 왔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강연을 들으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오신 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또 지루하지 않도록 제가 40분 동안 재미있게 얘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연 제목으로 내세운 것은 고소설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다. 연애의 기술, 사랑의 의미라는 것인데요. 사랑, 연애에 관심 많으신가요? 네. 예, 아마 남녀노소 불문하고 우리 모두는 사랑과 연애에 관심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좀 여러분들의 관심을 끌고자 사랑과 연애라는 의미를 좀 내세웠는데요. 사실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연애나 사랑은 꼭 남녀 간의, 젊은 남녀 간의 사랑, 연애만을 얘기한다기보다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의 문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알고 사랑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좀 삶이 달라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제가 총칭하여서 사랑 혹은 연애라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제를 달아보았는데요. 사랑하고 싶다면 이들처럼.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이 고소설을 제가 한 작품을 거의 전편을 제가 요약적으로 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고 읽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읽어보면서 이들처럼 사랑하면 되겠구나. 이들처럼 사랑한다면 우리도 이런 단계에 이런 경지에 이룰 수 있겠구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4가지 정도의 순서로 이루어지는데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고자 했는가가 처음에 혼자 사는 삶에서 얘기가 될 것이고요. 고소설 만복사 젖보기라는 작품을 읽는데 혹시 여러분들 만복사 젖보기라는 작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세요?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주 유명한 작품은 아니지만 이 작품을 지은 사람은 상당히 유명합니다. 15세기 우리나라 문인의 유명한 문인인데요. 김시습이라는,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도 들어봤음직한,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일을 했고 언제 태어나서 그랬는 사람인지는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가 김시습 5살 때 시를 지었다는, 그래서 천재란 소리를 들었다는 그 문인이 지은 소설 작품 금오신화 중에 나오는 한 작품이고요. 저는 오늘 만복사 젖보기를 사랑과 연애의 관점에서 한번 같이 읽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에는 여러분들도 무엇인가를 배우거나 느끼는 것이 있을 거라는 제가 확신을 드립니다. 첫 번째 얘기해 볼 것은요. 제가 왜 이 작품을 가져왔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요즘 세상은 흔히 보면은 최근에 제가 이거는 지금 7월자 신문인데요. 이제 자동차에서도 그러니까 자동차는 보통 가족이 타거나 함께 타거나 누군가를 태워주거나 그런 용도로 많이 이용도 하는데요. 완전하게 혼자 사는 삶을 위한 그 용도로 나온 자동차가 있을 정도로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혼자 살아간다라는 것이 상당히 낯설지 않은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차만이 아니라 혼밥, 여러분들 혼밥 다 아는, 그죠? 예, 혼자서 밥을 먹는 걸 혼밥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혼술은 뭘까요? 네, 혼자서 술을 마시는 것이고요. 아마 다들 이렇게 혼술을 안 해보신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네, 또 여기 혼영은 무엇일까요? 네네, 맞습니다. 혼자 영화를 보는 걸 혼영이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혼행이라는 말도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네네네. 혼자서 여행을 가는 것을 혼행이라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 혼행 그래서 뭘까 했는데 요즘에는 혼행가? 이렇게 해서 언제 여름에 혼행가? 이런 식의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학생들이요. 그래서 이렇게 혼자 사는 삶은 이제 정말 되게 중요하게 단어까지 만들어낼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은 이제 이런 혼자 사는 삶이 굉장히 즐겁고 또 멋지고 유쾌한 일이라는 이미지도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원치 않지만 혼자 살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로 혼자 살 수 있을 텐데요. 제가 가져온 기사는 이제 10월 달에 나왔던 기사 중에 일부를 보자면 결혼 후에도 뭔가 불안정할 것을 우려해서 아예 연애조차 하지 않는 젊은이들이 많다라는 어떤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제가 좀 확대를 해봤는데요. 누군가는 이 얘기에 동의를 하실 거고 누군가는 에이 설마 혹은 또 이 젊은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어찌되었든 지금 우리 사회에서 누군가는 이렇게 무서워서 두려워서 자신이 없어서 함께하는 삶을 포기하거나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제가 얘기해보고 싶었던 것은 이게 되게 웃긴 말이죠. 아래에 보시면은 이것은 TV조선에서 혹시 이 프로 보시는 분 계신가요? 네. 저희 어머니도 굉장히 즐겨보신다고 했는데요. 굉장히 재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몇 번 이제 본 적이 있었는데, 제가 적어 놓은 것은 그 TV 프로그램에서 기획 의도를 설명한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면 신개념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그러니까 서로 소개팅을 시켜주고 만나는 과정을 방송으로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결혼한 커플도 있고요. 여기 안에서는. 그리고 지금도 이제 시즌 3까지 왔는데, 한 3커플 정도가 공식적인 연인이 되어서 연애를, 그러니까 한 커플은 결혼을 했고 두 커플은 현재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매스컴에서도 연애를 권장하고 연애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연애를 권장하고 밀어주기도 하는, 주선해주기도 하는, 예전에는 어떤 공공기관에서 미팅을 주선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는 방송에서도 이제 이 프로만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출연해서 연애를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 연예인들과 일반인들을 짝지어주거나 연예인들의 형제자매들의 연애를 지켜보거나 아주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 보자면 지금은 이제 혼자 사는 삶이라는 것이 중심이라고까지 아직 말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높은 속도로 이렇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또 제가 여기 적지는 않았지만 각종 책에서는 2020년에 최대 키워드로 혼자 사회라는 것을 지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것이 이제는 거의 대세가 되어 간다. 내년도의 트렌드는 혼자 사회, 뭐 솔로 사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이런 사회 속에서 제가 지금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인데요. 또 나름대로의 걱정이 드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것은 괜찮은데 혹시 혼자 살아서 외로우면 어떡하나, 고독하면 어떡하나, 혼자 사는 게 싫은데 방법을 몰라서 고민이 되면 어떡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랫동안 공부해온 것이 고소설이고 고전이다 보니까요. 이제 그런 강의를 통해서도 좀 어떤 혼자 살지만 외롭지 않고 혼자 살지만 두렵지 않고 또 함께 하고 싶다면 함께 할 수 있는 기꺼이 그런 좀 경험을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연을 좀 확대하고 변경하여서 오늘 이제 여기 오신 시민분들과도 함께 나누는 것인데요. 얘기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소설을 읽는다라는 것, 고소설 읽는 거 좋아하세요? 지금 아마 이 시대에는 고소설을 읽는 일이 그렇게 편하거나 뭐 일반적인 그런 일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 고소설 하면 어떤 작품들 떠오르세요? 우리가 제가 왜 고전을 굳이 얘기하는가, 하필할 고전, 또 여러분 어떤 인상을 가지고 계시죠? 어떤 것들이 떠오르세요? 저는 고소설 그러면 춘향전이 가장 먼저 떠올라요. 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춘향전 많이 떠오르시나요? 네, 제가 제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고소설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느냐, 어떤 인상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같이 볼까요? 영웅이 나온다. 뛰어난 사람이 나온다, 용왕이 나온다. 용왕이란 존재가 오늘날에는 없는데요. 용왕이 나온다, 전쟁하는 얘기, 우애, 아마 흥분울부를 염두에 둔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뭐 또 그다음에 뭐 해피엔딩, 항상 즐겁게 끝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요. 뭐 신비로운 이야기, 허황된 이야기, 또 제자가인 뛰어난 남녀가 나와서 여러분 사랑하는 이야기라는 인상을 많이 가지고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해보고 싶은 것은 이런 인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오늘날에도 고소설을 왜 읽어야 할까? 혹은 읽어야 할까라는 생각을 들었을 때 제가 고소설을 조금 더 많이 읽었으니까요. 읽어볼 만한 것이라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마 기본적으로 재미가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또 의미라고 했는데 어쨌거나 지금까지 살아남아서 우리에게 전달이 된 것이니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뭔가가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들 수 있을 건데요. 이런 자세한 이야기는 넘어가더라도 세 번째, 고소설에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배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오늘 그 배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것이고요. 이제 또 네 번째는 공감인 건데요. 오늘 이제 얘기로 들어가 보자면 옛날 사람들 그냥 중매결혼하고 뭐 가문 이런 게 중요한 거 아니었나? 뭐
춤과 효가 중요한 게 아니었나? 그들도 연애를 했나?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이제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들은 과연 어땠나? 그러니까 고소설 속 사람들은 어땠고 그것을 읽는 사람들은 어떠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드디어 작품까지 왔는데요. 제가 오늘 중요한 부분들은 뒤에 화면에다가 요약적으로 적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들려드릴 것이지만 제가 조금 말이 빠르기도 하고요. 또 이것이 싹싹 지나갔을 때 이제 앞에 이야기, 뒤에 얘기가 궁금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이렇게 계속 이야기들을 아주 의미 있는 부분들은 제가 직접 대사를 옮겨오기도 했고요. 또 좀 길이가 긴 부분들은 요약적으로 제시를 하기도 했으니까 앞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같이 보시면서 제 얘기를 들어주시면 아마도 한 편의 고소설을 거의 읽는 것과 진배 없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전에도 고소설을 읽는 방식은요, 이렇게 소리 없이 묵독을 하기도 했지만 저작거리에서 전기수라고 해서 소설을 읽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소설을 읽다가 중요한 부분이 나오면 딱 강독을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니 왜 이러면서 빨리 읽어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돈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면은 돈을 던져주면은 그것을 다 거둔 다음에 충분하다고 느꼈을 때 그 다음 장면을 계속 얘기를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소설을 많이 읽었습니다. 저도 오늘 전기수가 되는 그런 마음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전에 전라남도 남원에 만복사란 절이 있었어요. 이 절은 지금은 남아있지 않아서 남원에 가면 만복사지라고 터만 남아있는데요. 그냥 자그마한 절이 아니라 300명 이상이 머물 수 있는 아주 큰 절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그 터에 가보면 굉장히 정말 큰 절이 있었겠다. 지금 남아있는 것은 없지만 몹시 큰 절이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큰 터고요. 거기에 양씨성을 가진 남자, 양생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절에 살고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집이 없다는 거거든요. 왜 집이 없을까요? 조선시대인데 부모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고 그 부모님이 한미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외롭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장가갈 나이가 되었지만 장가가지 못했고 장가갈 기약도 없고 또 과거를 봐야 출세를 할 텐데 과거를 또 볼 수 있는 준비나 이런 것도 여의치가 않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외롭고 고독하게 지내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봄날이 되었고 어느 날 밤에 절에 이렇게 중심 부분에 큰 배나무가 하나 있었다고 하는데 그 배나무에 배꽃이 이제 봄이니까 아주 많이 열려 있었을 거예요. 근데 밤에 나와서 산책을 하다가 배나무에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죠. 여러분들 그럴 때 양생은 어떻게 했을까요? 혼자 외롭게 살고 있는 양생이 장가갈 나이도 다 됐고 부모님도 안 계시고 근데 봄날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배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그 절 마당에서 양생은 무엇을 했을까요? 양생은 이렇게 시를 읊었습니다. 시를 읊었는데 제가 이 시는 전체는 아니고요. 앞과 뒤만 좀 핵심적인 내용들만 가지고 왔는데요. 보자면 외로움 달래주지만 홀로 보내기 괴롭다 이런 말들 보이시죠? 그리고 마지막에도 인연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씨름을 한다. 그러니까 뭔가 간절하게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 그런 마음을 시로 담아서 읊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시를 읊었을 때 짜잔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갑자기 공중에서 어떤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소설이라는 것을 감안해 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여기서 시를 읊었을 때 제가 이 시를 아무리 읊어도 아무런 음성이 안 들릴 수도 있지만 이 소설 속에서는 음성이 들렸어요. 제가 여기서 저희 이제 어머니한테 이제 강연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제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희 엄마가 누군가가 와 좋은 시예요 라면서 박수를 쳤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었는데 음성이 들려왔었던 거죠. 어떤 음성이 들렸을까요? 저희 어머니처럼 잘 지었어 좋은 시야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보자면은 이런 아주 너무나 간절한 얘기 보시면요. 자, 그대가 진정으로 아름다운 짝을 얻고 싶을진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걱정하지 말아라라는 거죠. 정말 너무나 그러니까 반대 얘기지만 울고 싶은데 딱이 때려주는 것처럼 그 반대의 경우 정말 간절한데 네가 바라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리가 없어라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 정말 이 사람은 조금 더 희망과 자신이 생겼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발견하고 제안하는 첫 번째 연애의 기술, 사랑하고 싶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시를 읊어라 라는 얘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시를 읊으면 음성이 들리고요. 그 음성은 저에게 용기를 줄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시를 읊고 밤에 그런 일이 있었고 아마 기분 좋게 잠이 들었을 거예요, 양생은. 근데 그 다음 날은 3월 24일이었고 이제 만복사에 사람들이 소원을 빌러 오는 그런 날이었대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탑돌이도 하고 이제 등도 이렇게 밝히고 했던 날이었는데 이제 양생은 소매에다가 저포라고 해서요. 유타하고 윷놀이 하는 유타하고 또 주사위 이렇게 놀이할 수 있는 6개 이렇게 있는 그런 거 비슷하게 생긴 내기를 걸 수 있는 던져서 나오는 어떤 그게 있는 그 저포를 가지고 불상 앞으로 가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에게 내기를 제안합니다. 부처님, 제가 지면 제가 큰 제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공양 크게 올리겠습니다. 대신 부처님이 지시면 제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라는 사실 혼자 내기를 하는 거잖아요. 부처님이 뭐 하자고 한 것도 아니고 오케이 한 것도 아니지만 과감하게 이제 어젯밤 양생과는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음성을 들었거든요. 그 시를 읊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딱 얘기를 한 다음에 던지죠. 던졌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이겨야 되겠죠. 그렇죠? 예, 양생이 자, 여러분들 내기를 걸고 또 두 번째는 자, 절실함을 드러내는 거. 내기를 건다라는 것은 내가 정말 절박하고 자신이 있기 때문일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있다는 것도 절박하기 때문이겠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 그런 거고요. 여기서 과연 이겼어요. 이겨서 양생이 하는 건 뭐냐면 부처님 약속 어기시면 안 돼요 라고 하고 바로 행실에 옮겨요. 실행에 옮기는데요. 방으로 들어가지 않고 부처님 뒤에 숨어서 기다려요. 무슨 일이 생길 거라는 걸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자, 기다리고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 줘야 되겠죠. 이제 이 양생이 바라는 것은 어떤 소원이었죠? 양생이 갖고 있는 소원은 딱 하나? 네, 예쁜 여인을 만나서 짝을 이뤄서 이제 가정을 이루는 것이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 깊은 밤에 한 아가씨가 이렇게 불스탑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예쁜데 너무 슬픈 얼굴로 들어와요. 그래서 갑자기 굉장히 슬픈 어떤 축원문을 읊어요. 여기 보시면은 그 내용을 제가 요약한 건데요. 좀 길이가 길어서요. 왜구가 쳐들어왔을 때 내가 아주 깊은 규박에 숨어서 나의 정절을 지켰다. 근데 전쟁이 끝났지만 나는 이렇게 혼자다. 나에겐 배필이 필요하다. 이런 어떤 축원을 부처님 앞에서 하고 있는 아가씨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아가씨를 그 불상 뒤에서 양생은 지켜보고 있었고요. 양생이 어떻게 했을까요? 뛰쳐나갔죠. 뛰쳐나가야 돼요. 이럴 때는 뛰쳐나가요. 자, 그리고 이 아가씨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한테 주는 가르침이 있죠. 아가씨 또한 외로워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고요. 저 정말 정절도 지켰고요. 혼자인데 외로운데요. 저에게 배필을 주세요라는 자신의 마음을 살펴서 솔직해지고 그것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양생은 뛰쳐나와서 손을 잡았어요. 아가씨의 손을 잡으면서 이 아가씨,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옮겨놓고 보니까 따지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런 뉘앙스가 아니었고요. 너무나 행복하게 웃으면서 아니 이 늦은 시간에 어찌 이렇게 혼자 오셨습니까? 물론 시녀가 뒤에 있었어요. 이에 대한 여성의 답변이 좀 재밌어요. 뭐라고 하냐면 저도 또한 사람입니다. 뭘 의심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치 좋은 배필만 얻으면 될 터인데 당황하지 마시라라는 얘기를 해요. 좀 미스테리한, 이게 좀 이상한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여자분도 누구세요? 왜 이러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두 사람은 서로 바로 마음이 통해요. 손을 잡고 방으로 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좋은 시간을 보내요. 아주 즐거운데 설명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다를 것이 없다고 했어요. 이따가 이 얘기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좀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제가 좀 글씨를 팍팍하게 썼는데요. 이제 여자분이랑 같이 이제 여인과 제가 여인이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양생과 여인은 이제 방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눠요. 술도 마시면서요. 그런데 이제 그 술을 시녀한테 시켜서 술을 가져오는데 향내가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근데 소설 속에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정녕 인간 세상의 솜씨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정말 너무너무 좋은 술인 거예요. 그리고 너무 맛있고 한 번도 마셔본 적이 없는 그런 이제 술이었던 거죠. 이제 그리고 여인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목소리도 낭낭하고 표정도 너무 좋고 너무 아름다운 그런 여성인 거예요. 둘은 그냥 사랑에 빠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서로 절실한 사람들끼리 만났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이렇게 소위 말하는 밀당이랄까? 이런 것들이 없는 거죠. 너무나 외로웠고 더군다나 근데 너무나 만나고 싶었던 그런 사람이 앞에 있기 때문에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거고요. 이제 보시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사랑하고 싶다면 묻지도 따지지도 마라 라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그러니까 상대가 누구인지 뭐 하는 사람인지 의심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믿어라. 믿어라. 믿으면 사랑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얘기는 다시 이따가 나올 건데요. 그래서 이제 뭔가 즐거운 자리가 이제 계속 되다 보니까 여인이 제안을 해요. 우리 같이 저희 집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가는데 그때 마침 닭이 울고, 그러니까는 이제 새벽이 된 거죠. 닭이 울고 절에서 종 치는 소리가 들렸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 시간이 이제 아침이 되는, 해가 지고, 달이 지고 해가 뜨려고 하는 그런 시간대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이 가는데 이제 개가 울타리를 지나는데 보통 양생을 보고 앉았던 것 같은데 컹컹 짖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아니 양생 어디 갔다가 오는 건가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거는 거죠.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대답을 하면서 갔었는데요. 자, 이런 식의 분위기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아마 달이 조금 더 작아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제가 그래도 좀 이미지 이렇게 띄워드리면 상상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이렇게 띄워드려 봤는데요. 계속 쭉 가요. 근데 너무나 이제 길이 멀어요. 그래서 가는 길에 되게 덤불도 많고 이슬도 내려 있고, 그래서 아니 어찌 이런 곳에 사십니까? 라고 양생이 묻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여인은 여자가 혼자 사는데 사람만 살 수 있겠냐, 이렇게 으슥한 곳에 살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인의 집이 너무 작아요. 그런데 참 아름다웠고 나무가 많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사흘을 3일을 그냥 머물렀어요. 밖에 외출도 하지 않은 채 너무나 서로 즐겁게 사랑을 하면서요. 근데 또 표현이 나오기를 이 즐거움이 평상시와 같았다고 해요. 평상시와 같았다고. 그리고 그릇을 많이 가져 나와서 아주 맛있는 음식들을 많이 주는데 그릇에 다 무늬가 없었대요. 너무나 아름다운 그릇인데 무늬가 없었다고 하고, 이게 뭐지? 딴 세상 것 같기도 한데 싶지만 여인을 보면 또 너무 아름답고 그 정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로 해요. 사랑하고 싶다면 아까도 얘기했던 거지만 다시 한번 제가 묻지도 따지지도 말자,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라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이어서요, 3일이 지났잖아요. 3일이 지나면 또 무슨 일인가 생길 것 같은 그런 시간이죠. 3일이 지난 다음에서야 갑자기 여인이 말을 해요. 여기서의 3일은 3년하고 다름없는 시간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일 어떤 제안을 하냐면 은그릇 하나 주면서 요것을 들고, 이 은그릇을 들고 보련사라는 절에 가는 길에 서 있어라.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나갈 텐데 우리 부모님이다. 우리 부모님 만나보지 않을래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생은 너무 좋죠. 이제 사랑하는데 이제 만나니까. 그래서 알겠다고 하는데 저는 좀 이따 가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먼저 가서 이렇게 기다려요. 근데 역시나 그 여인이 말한 것처럼 부모님이 발견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이거 우리 딸 건데? 이러니까 네, 제가 그 딸의 연인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상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 하냐면 그때 내 딸 죽었는데?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양생은 듣고 있어요. 죽었는데? 우리 딸이 3년 됐지 아마? 죽은 지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내가 오늘 우리 딸이 죽은 지 3년이 되는 날이라서 전쟁통에 죽어서 미처 이렇게 정식으로 장례를 치러주지 못해서 내가 너무 그게 마음에 쓰여서 오늘 제사라도 한번 크게 지내주려고 보련사에 가는 길이었다. 근데 그것은 우리 그 딸이 죽었을 때 임시로 묻을 때 넣어두었던 그릇인데 어떻게 네가 가지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근데 그때까지도 양생은요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아니요, 그 아가씨가 죽은 거라고요? 이렇게 할 텐데 가만히 덤덤하게 있어요. 이미 양생은 그 전에 양생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계속 의심스러운 거예요. 아버지로서는 우리 딸은 죽었는데 이 남자가 뭐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긴가민가 하면서도 같이 절에 데려가요. 그런데 이제 양생한테는 그 여자가 나중에 와서 같이 옆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 상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밥을 먹는 소리가 들리는 거, 젓가락 소리가 들리는 거, 그리고 얘기 소리가 나서 귀를 기울이면 남들이 딱 말이 끊어지는 거, 그런 상태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도 믿게 돼요. 우리 딸의 혼령이 이 사람과 진짜 만났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두 사람의 사이를 인정해 주게 되는 거예요. 자, 여인의 정체는 여러분들 다 이미 이제 아셨지만, 그래서 이렇게 제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나왔던 영화를 가져왔는데, 이 영화는 이제 중국의 섭소천이라는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이제 그런 건데요. 사실 귀신인 여성이죠.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인간인 남자와 사랑을 하게 되는 그런 영화 얘기인데요. 좀 비슷한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남자는 사람이었지만 여자는 이제 귀신이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인데요.
이 아버지는 죽은 자기 딸과 인연을 맺은 이 남자를 사위로 인정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부잣집이었는데 내가 우리 딸 앞으로 떼어놓았던 땅과 노비들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해서 다 이렇게 줘요. 여러분들 사랑하고 싶다면 아낌없이 다 주어라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 딸 죽었는데 뭐 이런 게 아니라요. 다 줘버리는 거예요. 근데 또 여기서 우리가 또 감동할 수 있는 포인트는요. 그럼 이 남자는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재산을 챙겨서 뭐 장가를 들고 혹은 뭐 과거를 보고 집을 사고 그랬을까요? 왠지 그러면 안 될 것 같죠. 여기 보시면 이제 양생은 다 알았죠. 내가 사랑했던 그 아가씨는 이미 죽은 사람이구나 라는 건데요. 그 전에 계속 앞에서 나왔었지만 평상시와 다르지 않았다. 다를 것이 없었다. 그런 표현이 계속 소설 속에 나오고요. 제가 다 인용하지는 못했지만 계속해서 인간 세상 것이 아닌 것 같았지만 의심하지 않기로 했다. 두려웠지만 묻지 않았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러니까 연구자들은 머뭇거리는 남성형이다. 이런 식의 어떤 이렇게 분석도 하고 그러는데요. 저는 그런 걸 다 떠나서 뭔가 두렵고 확인하고 싶지만 그것을 확인하지 않는 용기도 사랑에 필요한 게 아닐까. 따지지 않는 용기도 필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이제 그 받았던 재산과 다 합쳐서 이제 그 여인이 살던 그 집으로 가는데요. 집이라고 생각했던 그 작은 곳이 무덤, 가묘 같은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술과 고기 차려놓고서는 아주 엉엉 울면서 제사를 지내주는데 슬픔이 가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3일 내내 장례를 치르고 제문을 지어서 읊어줘요. 그러니까 갑자기 여자가 나타나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나는 당신 덕분에 이제 다 마쳐서 남자로 다시 태어났다. 당신도 열심히 잘 살아서 윤회의 이 업을 끊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남자는 당연하게 이제 계속 더 살 수가 없으니까요. 더 살지 않고요. 산속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산속으로 들어간 다음에 그 남자의 삶은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아요. 부지소종이라고 해서 그 끝낸 바를 알 수 없었다라고 이제 우리가 더 이상의 양생의 어떤 이후 얘기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쓸쓸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고독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허무맹랑한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런 이야기에 연애의 귀신을 만나는 법을 배우란 소린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부지소종하라는 얘기냐 그러면 저런 여자를 만나서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얘기를 오늘날의 어떤 현상이나 상황으로 좀 바꿔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4번째 이야기 정리하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양생과 여인은 행복했을까요? 그리고 사랑했던 걸까요? 그들은? 네네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아마 이제 그 전에 양생을 생각해 보면요. 외롭고 불만이 많고 뭔가 서럽고 답답하고 막막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여인 또한 이제 혼례를 치르지 못하고 이제 죽임을 당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 남자에게 했던 말은 내가 정절을 지켜 살았다라고 하지만 아마 정절을 지키려다 외구의 손에 이제 죽게 되었을 건데요. 그렇지만 그 외로웠던 두 사람이 그 절실함의 끝에서 서로를 만나게 되었고 열렬하게 사랑했고 그 시간은 3일 뿐이었지만 아마도 저희가 예상할 때 이 양생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산으로 들어갔다는 것도 뭔가 허탈함 이런 거라기보다는요. 이제 뭔가 세상이 충만해져서 더 이상은 외롭게 만복사에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자신의 길을 쫓아서 갔던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그 여인도 남자로 환생했다는 것 자체가 어떤 자신의 마음속에 모든 한을 털고 이렇게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얘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사람은 행복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을 즐거움, 쾌락, 혹은 출세, 남들이 부러워하는 이런 걸로만 행복을 생각한다면 여인과 양생은 행복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결국엔 산으로 들어갔고 짧은 사랑이었고 평생이 외로웠다고도 볼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행복을 그것이 아니라 어떤 충만함, 그리고 뭔가 소통이 잘 됨, 그래서 두려워지 않음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그들은 충분하게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사랑했을 거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건 외로움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외로움은 어떤 우리가 던져버려야 될 그런 부정적인 감정일 것이라기보다는요. 우리가 그 외로움을 인정할 수 있다면 또 그 외로움을 충분히 즐겨볼 어떤 그런 게 있다면 이 외로움이 하나의 힘이 되어서 사실 외롭지 않았으면 시를 읊지 않았을 거예요. 시를 읊지 않았더라면 음성을 들을 수 없었을 것이고요. 그랬다면 내기를 걸지 않았을 것이고 불상 뒤에 숨어있는 일이 없었겠죠. 근데 우리가 그 외로움이 하나의 힘이 되어서
우리는 이렇게 어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사랑하고 또 의심하지 않을 수 있었고 따지지 않으면서 그렇게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막 큼지막하게 한번 써봤는데요. 정말 고독하고 외로웠을 거예요. 만복사에 살고 있는 양생도 무덤가에 살고 있는 여인도 외롭고 고독한 존재였는데요. 그들은 정말 그 절실함을 또 용기로 바꾸어서 사랑을 했고 정말 충만했을 것이고 그들은 아마도 행복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해요. 제가 이게 학교 수업은 아니고 뭐 시험을 볼 것도 아니고요. 그런 거지만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좀 기억하셔서 가져가 주셨으면 해서요. 제가 마지막에 한번 요약하는 페이지를 만들어 봤는데요. 자, 양생처럼 여러분들 자, 시를 읽고요. 또 내기를 걸기도 하고요. 과감하게. 그리고 의심하지 말고 이끄는 대로 상대가 사람이 아닌 것이 분명하지만 확인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용기요. 그리고 여인처럼 여러분 어떤 태도가 필요할까요? 사랑을 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여인처럼 절실함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고요. 숨기지 말고 과감하게 리드도 하면서 저희 집으로 가실까요? 저희 부모님 만나보시겠어요?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모든 것을 던져서 이렇게 여러분 하게 되면 소통, 사랑, 행복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씩을 띄워볼게요. 한번 크게 읽어주시겠어요?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네, 두 번째 충실해지자. 또 과감하게 마지막으로 아낌없이. 예, 이상 감사합니다. 네.